가볼까요? 민주당의 당대표 경선과 최고위원 경선이 있었는데, 이제 언론들은요, 뭐, 권리당원들의 힘이 세졌다고 하니까 친문의 힘이 막강해졌다 이렇게 비판하던데 무식한 소리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던 민주주의가 그런 거 아니었어? 네. 정당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게 노력해서 만든 사람이 누구? 최민희. 그렇지.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으니까 접근성이 좋아졌죠. 사실은 비대면 시대에 가장 적확한 일을 해낸 거라고 나는 생각해. 어디 정당, 뭐 지구당까지는 아니더라도 저기 뭐, 지구당 같은 데 가가지고 글씨로 써야만 되는 그런 시대를 지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입당이 가능해졌어. 그 권리당원들이 힘이 세졌어. 좋은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최고위원들 뽑고 이러는 거 보니까, 대의원에서는 1등 해도 당선이 못 되는 경우가 생겨요. 권리당원들이 안 뽑아버리거든. 네. 그 이야기를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번에 그 선거 결과를 보면 예전에 이제 그 이전 그 추미애 당대표 시절에도 이런 비슷한 현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박주민 그 대표가 박주민 최고가 그러니까 1등 했었던 그 저력은 권리당원 표에서 나왔는데 그게 지금 현재 민주당 내에 대의원이 뽑히는 그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반성의 기회가 되는 거지. 이게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뭐 서로 대립하면서 서로 뭐 이렇게 알력 싸움을 하는데 번번이 뭐 대의원들이 지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석하는 건 진짜 악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민주당이 외형적으로 엄청 커지고 근데 그게 외형적으로만 커지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도 굉장히 큰 성장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권리당원의 그 면면들이 그 기계적으로 그냥 이름만 걸쳐놓는 게 아니라 당비를 성실하게 납부를 하면서 그 당비가 그러니까 끊기지 않도록 자기가 관리하는 그리고 중간에 당에서 어떤 전체 전당원 투표가 있거나 할 때 그 투표율이 50% 가까이 육박하는 건 엄청난 거거든요.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왜 대의원들의 표심과 권리당원들의 표심이 다른가? 그러면 둘이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대의원들이 선발되는 그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 왜 어떤 오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의견이 다르게 크게 차이가 나는 건가? 이거를 들여다봐야 되는 거지. 예. 왜 둘이 싸우는 방식으로 해석을 하냐고. 맞죠. 이건 조직력을 기반으로 한 대의원에서의 그 투표 결과하고 그다음에 그냥 권리당원들의 순수한 입장하고 이게 달라지는 것은 우리가 더 건강해지는 그런 네.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대의원 쪽의 투표 결과보다 이 권리당원 쪽의 투표 결과가 더 큰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은 이게 당원 중심의 당으로 확고히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평가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김종민 후보 같은 경우는 대의원 투표 4위 했는데 권리당원 투표 1위에서 총 득표율 1위로 최고위원이 됐어요. 이게 이런 경선은요, 득표율이 서열이에요. 정당에서. 그러니까 최고위원 중에 1등 수석 최고위원이 된 거고요. 이원우 의원 같은 경우는 대의원 득표 1위 했지만 권리당원들이 안 찍어줌으로써 탈락하는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어서 권리당원들이 힘이 엄청 세진 거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권리당원이 사실 이번 투표 참여율을 보면은 41%밖에 투표를 안 했거든요. 전체 권리당원. 난 많이 했다고 봐요.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대의원은 투표율이 97%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더 대의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건 맞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그 대의원은 그 지역구 활동을 열심히 실제로 하는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투표를 안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더 많죠. 그런데 이 투표율만 가지고 따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다 낮아 보이는데 그 41% 그 투표율이 투표에 참여한 그 숫자를 봐야죠. 엄청난 숫자인 거예요. 근데 앞으로 다른 선거에 있어서는 좀 더 많은 권리당원이 투표에 더 참가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권리당원까지 하려면 6개월 이상 뭐 당비 얼마 내고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이제 그 됐는데. 당원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정치 고관여층이라고 그냥 미루어 짐작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정당에 가입하게 되는 계기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 정치 컨텐츠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소비하느냐는 사람마다 다 다른데 당원이 아는 사람이 저 사람 당원이야라고 이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정치 고관여층이라고 그냥 미루어 짐작하잖아요. 근데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특히 이제 그 전교조 그 노조원들이 다 선생님들이고, 그러니까 전교조 조합원이라는 그 이름만 가지고 굉장히 의식 있고 진보적일 거라고 미루어 짐작하지만 자기가 조합비를 내는지도 모르는 조합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전교조 같은 단체에서도 그 총 조합원 투표를 하면 그 투표율이 30% 40%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정당에서 40% 50% 정도 사이에 투표율이 나온다는 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더 높았으면 좋겠네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다니까. 예를 들어 1, 2위가 막 오차 범인의 박빙이다 이렇게 되면 투표율이 높아집니다. 내가 지지하는 사람을, 근데 이거는 어대낙이었잖아요. 어대낙. 어차피 이낙연 당대표 된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제가 최근에 그 어떤 흐름을 발견했는데 진짜 찌질하고 모자란 것들이 엄청 많더만. 뭐냐면은 이낙연 대표가 당선되니까 당복절이라고 일부 트위터에 그 모질이들 있잖아요. 당복절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복절 어떤 거냐면은 간단히 말해서 저번 당대표 경선할 때는 자신들이 지지했던 김진표가 아니라 한 줌의 털 세력들한테 이해찬 당대표로 뺏겼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러면서 이 세상에 모자란 놈들이 지들은 이낙연만 지지했지. 그 저쪽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이낙연이든 김부겸이든 박주민이든 다 대사람 되세요 하고 그냥 이를테면 그렇죠. 다 응원했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저번에 김진표를 압도적 꼴찌를 만들었던 세력이야.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일찌감치 대세론에 있는 이낙연의 줄을 서가지고 이낙연 당대표가 됐으니까 김어준으로부터 당대표를 뺏어왔다라는 그 선동을 하고 있더라고. 이런 미친놈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새날에서 유튜브 커뮤니티에 우리가 투표를 붙였잖아요. 근데 거기서 1등이 박주민으로 나왔어. 이건 일종의 새날을 보시는 분들의 여론이 그랬다는 거지. 조금 더 개혁적이었으면 좋겠다. 그 1등이 나온 걸 갖고 우리가 박주민을 밀었다는 거야. 우리가 그 투표를 조작했다는 심지어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결론이 그렇게 나와서 결국 출연한 사람은 김부겸밖에 없잖아요. 예. 근데 김부겸도 아니고 우리가 박주민을 밀었다는 거야. 박주민 밀었는데 니들이 졌잖아. 그러니까 뭔가 새 대결의 프레임에 자기들이 이낙연을 밀었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야. 이런 모자란 것들이 민주당 일부 있다는 거야. 지금 그게 좀 걱정이 되는 게 제가 그 뭐 미래통합당의 소수의 지지자들을 언론에서 키워주는 것처럼 지금 똥파리가 굉장히 숫자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강성적인 공격적인 SNS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당 사정을 모르는 정치인들까지도 아, 이 세력이 뭔가 좀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 그들의 뭐 스피커의 조회수나 이런 거를 보면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들 스스로 프레임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사람들이 다 착하고 그냥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나설 일이 없잖아요. 당 내에서. 그런데 마치 자기들이 그런 어떤 그 아까 당복절 같은 짤을 만들어가지고 막 프레임을 선점하고 싶은 거죠. 근데 까놓고 보면은 이낙연 대표는 결국 그쪽 또 2000파 똥파리라고 불리는 그 스피커에 출연을 하기로 했었지만 당일날 취소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 걸로 보면은 사실 그쪽에 막 이렇게 자기들이 신나할 일도 아니거든요. 그런데다가 지금 최고위원으로 뽑혀 있는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이 다 새날에도 출연하시고 다베에도 다스베이다에도 나가도 다 나갔어. 근데 자기들 스피커에만 나왔다고 자기들이 막 찍은 사람들이 응원한 사람들이 최고위원 됐으니까 우리가 다 당을 섭렵할 수 있어. 막 지금 너무 파티 분위기인 거예요. 그게 내가 모자라다고 하는 소리야.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게 뭐지 지금? 아니 표가 된다면 어떤 방송을 못 나가겠습니까만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이 분열의 프레임을 만든다는 거예요. 문제는 예를 들어서 애초에 얘들 목적은 문재인 지지가 아니잖아요. 이재명 깍이잖아요. 원래는. 그러니까 만약에 문재인 지지가 목적이었다면 이재명을 달래서 이재명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줘야 되라는 프레임을 갖고 갔어야 되는데 이재명 중심으로 세상 모든 걸 생각하다 보니까 찾아낸 사람이 누가 이재명을 깰 수 있을까가 바로 이낙연이 자기들 시야에 들어왔던 거지.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다른 거죠. 우리는 목적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권 연장하는 게 목적이다라고 생각하면 그 정권 연장의 연장이
무기가 이낙연이든 이재명이든 아무나 상관없는 거야. 예. 깨놓고 이야기해서.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재명을 깨기 위한 목적으로 그 짓을 해왔기 때문에 마치 자기들의 힘으로 이낙연을 당대표 시켰다라는 프레임을 만드는 건데 얼마나 유치해. 왜냐면 얘네들 방송에 무슨 조회수 보면 1000, 2000밖에 안 돼. 거기서 그런 애들이 무슨 영향을 끼치고 있겠어요.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합심해가지고 이낙연이든 누구든 간에 당대표 만들었으면 합심해가지고 더 와야 되는데 네. 아찔한 건 이런 거지. 이낙연만을 미는 사람들은 만약에 혹시나 그럴 일도 없었겠지만 다른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 합심하겠어요? 이해찬 밀지 않았다가 이해찬이 되고 나니까 이해찬 당대표 2년 동안 괴롭힌 거랑 똑같은 거야.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이제 이낙연 당대표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 주호영이 원하는 것처럼 협치를 해줄 것이냐. 저쪽에서는 이낙연 당대표께서는 이해찬 당대표랑은 다르시잖아요. 협치해 주실 거죠 하고 지금 껄떡껄떡 하고 있는 아니 거거든요. 그 협치로 지금 의견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상임위 재분배예요. 네. 나 그거 깜짝 놀랐는데? 아니, 그러니까 상임위를 저쪽에서 대놓고 그러니까 7월 기사에 보면은, 우리는 뭐 재분배 관심 없다. 될 대로 되라. 니들 한번 정해졌는데 우린 구걸하지 않는데 약간 이런 투인데 그들이 원하지 않으면 우리가 굳이 재분배를 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먼저 카드를 내밀 필요가 없다고. 그렇죠. 네. 근데 협치의 이유, 옵션 중에 하나를 그거를 내밀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주호영이 참 어리석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너네가 18개의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갔죠. 물론 걔네가 거부했었어요. 11대 7로 나누자고도 우리가 얘기했었고. 네, 뭐 그 과정은 다 덮어둔다고 하더라도요. 이해찬 대표가 그런 사람이어서 이랬으니까 이낙연 대표는 안 그런 사람이니까 이거 돌려달라. 법사위라도 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이낙연 대표는 대선 주자로 나갈 겁니다. 그럼 6개월짜리거든요, 솔직하게. 그러면 6개월 뒤에 우리는 당대표를 다시 선출할 건데 그러면 그때에 가서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그 다음에 그럼 이제 22대 갖고는 니네가 18개 위원장 다 했었으니까 요번에 22대에서는 우리가 좀 다 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그러니까 주호영 대표가 얘기하는 생각은 너무 하찮고 섣부르다. 걱정 안 해도 돼요. 그 협상하는 데만 6개월 정도 걸릴 거예요. 네. 뭐 그렇게 정치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다가 상반기 다 간다? 그렇죠. 네. 네. 쉽지 않아요. 네. 뭐든지 줬다 뺏는 건 쉽지 않아. 그렇죠. 이거 쉬워 말처럼? 그러니까 주호영이 전략이 잘못됐다니까요. 저번에 처음에 협상할 때 준다고 했을 때 더 부인 포함해가지고 7개 가져갔어야 돼. 네. 멍청한 놈들이죠. 네.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사실은 제가 전 방송에 이야기를 했는데 덕이 든 성배를 든 거예요. 예. 잘하면 엄청나게 힘이 되겠지만 만약에 기존에 있던 느낌처럼 야당이 끌려가면 지지율 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 주호영이 바라는 것처럼 협치하기 힘들어요. 왜냐? 아젠다가 딱 섰어. 근데 이게 대한민국의 문제가 협치냐 아니면 개혁이냐를 봤을 때 개혁이 협치보다 훨씬 더 큰 아젠다란 말이에요. 그럼 협치에다가 끌려가다 보면 180석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를 못 시켜, 법 같은 걸. 이렇게 되면 안 돼. 그래서 그 김포 JYP 박진영 그 부대변인이 했던 말이 그런 거예요. 공수처 같은 거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국민의 힘을. 그러니까 조중동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그 아젠다 밀어붙여도 돼요. 시간 지나면 금방 또 잊혀져. 그게 두려워가지고 계속해서 무슨 협상하는 척 한 달, 두 달, 세 달 끌다가 월에 지나가 버리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해요. 임기는 몇 개월 안 남았잖아. 예, 예. 7개월짜리니까. 이낙연 당대표가 개혁 의지가 있나? 그러다가 대선으로 나간다면 사람들이 기대 심리가 떨어지겠죠. 그렇죠. 대통령 되셔도 별로 기대할 게 없네 하면 그렇게 소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지금 당장 이낙연 대표의 포지션은 개혁이라고. 근데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게 협치는 사람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걸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아니 협치하려고 했으면 180석 필요 없었거든요. 근데 대충 하면 되지. 근데 이게 지금 갈라치기 같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 이낙연
대표가 지난주에 이제 선별적 복지를 같이 언급하게 되면서 주호영 입장에서는 그렇지 우리 입장도 그래 뭔가 우리랑 결이 맞네 똥파리 입장에서는 그렇지 반 이재명 웰컴 이렇게 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 부분을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낙연 대표는 지금 진짜 긴장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대표가 당선이 됐다라고 해서 마냥 좋아할 문제가 아니고 시간도 얼마 없어. 6개월이라는 시간. 대선 주자로서의 정말 처절한 검증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고요. 코로나 이후 시대를 정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인가? 대통령이라고 우리가 놓고 만약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전임 대표였던 이해찬 대표하고도 정말 면밀히 다 비교를 당할 것이고 그다음 대선 경쟁 주자가 되는 이재명 지사하고도 계속 비교를 당하게 될 거예요. 이 모든 걸 다 극복하고 성공을 해내면 대선 주자로서 살아남으시는 거고 만약 실패하게 된다면 오히려 정치 생명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낙연 대표를 싫어하시는 분들이라도 이낙연 대표가 잘해주길 바라야 되는 거예요. 봐봐요. 민주당이 제대로 개혁을 못 해가지고 대선 후보가 바뀌는 문제가 아니라 정권을 뺏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을 지지한들 이낙연을 지지한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간단히 말해서 진짜로 문재인 대통령 지키고 싶어 하시는 진짜 내가 찐 문이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낙연이든 이재명이든 잘해주길 바라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그게 첫 번째라고. 근데 여기 지금 얘네들 스탠스가 잘못된 거잖아. 이낙연만 잘해야 되고 이낙연만 당선돼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혹시나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됐을 때 못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난 그게 가장 걱정스럽다는 거고. 어쨌건 지금 이낙연 대표는 협치하는 듯한 이미지를 주면서도 할 건 따박따박 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니 안정감도 필요해. 예. 뭐 구호만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협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상하게 무시당하고 있네.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다른 거 없어요. 법 통과시키는 거야. 그게 공수처든 부동산이든 뭐든 간에 그게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다 생각이 드는 거고요. 자, 이낙연 대표의 잘 하실 걸 전 믿고요. 네. 여기에 뭐 다른 분들이 뭐 내가 누구를 밀고 있기 때문에 잘못해라 졸못해라 하는 건 제일 나쁜 방식입니다. 지지하는 방식은. 자, 마지막으로 이해찬 대표를 한번 생각